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공포학과의 신도수입니다. 오늘은 흥미롭고도 지리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영화에서 미친 천재 과학자를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는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한 실제 사례입니다. 제보해 주신 이야기는 조금 긴 편이지만 그만큼 흥미롭습니다. 과연 미친 과학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까요?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한 대학원생이 경험한 기이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연구를 하던 중 신입생의 기이한 발언과 행동을 목격하게 됩니다. 과연 그 신입생이 연구하는 바이러스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는 무엇일까? 영상이 조금 길지만 그만큼 재밌습니다. 가시지요. 안녕하세요. 평소 공부학과를 재밌게 보다가 제보하고 싶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영상들은 지식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보낼 자료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동안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역이 떠올랐습니다. 공포학과님, 그리고 영상이 올라오고 시청하실 여러분은 영화에 나오는 매드 사이언티스트, 미츠모리 천재과학자가 주변에 있었다면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그룹을 바라보는 나이인 제가 12년 전인 2010년 대학원생 석사과정 시절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생명과학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원도 생명과학 쪽으로 진학했습니다. 잘 나오는 연구원대는 아니고 지방대중에서 조금 이름 있는 곳이어서 보통 졸업한 학생이 자대 대학원에 진학을 많이 합니다. 가끔 사대학 출신이 오기도 하지만 저는 자대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연구 주제 이런 거 잘 모르고 대학원이 어떤지 잘 모르고 대학원 지원할 때 학부 시절 친한 선배가 있는 실험실로 가게 되었죠. 대학원 입학하고 9시 출근, 투석 밤 11시 퇴근, 휴일도 없는 월화수목금 등등, 최저 임금보다 못한 월급 등등 힘들게 지냈습니다. 생명과학 쪽은 우리가 생물한테 맞춰야 됩니다. 세포한테 맞추고 동물한테 맞추고 우리가 실험체에 맞춰야 되죠. 지도를 수료한 지는 4번째 지면서 그렇게 1년이 지나서 2010년 3학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졸업하고 제가 실험실 밤장이 되었죠. 랩장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당장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재학해서 그런지 박사과정으로 진학한 선배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실험실은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실험실입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연구용으로 많이 쓰이고 많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실험실이라 그런지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인지 남학생들만 있었죠. 제가 고 3학기차, 후배 2명은 곧 2학기차 이렇게 죄는 있었는데 실험실 분위기 자체는 그리 삭막하지 않고 자기한 일만 열심히 하자는 중이었죠. 저는 후배 2명과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다르고 후배 2명은 알아서 본인 한 일을 잘하는 데빌이었습니다. 그러다 3학기차 3월 시작 전인 1월달에 신입생이 우리 실험실로 왔습니다. 대학원은 입학하기 전에 컨택하고 실험실을 출근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입생을 처음 봤을 때 제가 느낀 이미지가 말로 표현하기 조금 그렇지만 일과생 이미지였습니다. 그 신입생은 특이했던 게 학점과 3.0 초반대고 토익 같은 공인 영어 성적도 낮았습니다. 성적도 낮은 친구인데 왜 뽑았을까 생각했지만 어차피 연구 잘하는 친구를 따로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다만 신입생이 조금 특이했던 건 전공 관련 논문도 많이 보고 지식도 많더라고요. 학부제 공부 잘하는 애들도 대학원 와서 논문학점 본다고 짤짤 내거든요. 방송사 일부러 영어로 전부되어 있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신입생은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금방 이해했습니다. 신입생이 출근하고 나서 제가 사수로서 그 친구에게 실험을 알려줬습니다. 바이러스 후 세포에 감염시키는 것과 동물에 감염시키는 것 등 이것저것 알려줬죠. 세포에는 그냥 대항해를 뿌려놓으면 아데노바이러스가 알아서 감염해서 나중에 세포 안에서 증식선에서 터져나옵니다. 원심벌로 보이면 무거운 세포 찌꺼기는 밑에 가라앉고 가벼운 바이러스 입자들이 위에 떠오릅니다. 그걸 팁에서 채취하고 마이너스 20도의 냉동 보관에다가 풀어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죠.
다시 사용할 때 계속 세포에 전염시켜 증식돼서 양을 많이 얻을 수도 있습니다. 동물에는 집보리 혈관에 정맥 주사에서 전염되었는지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친구는 실험은 열심히 하는데 데이터 결과가 진짜 안 나왔습니다. 물론 생물 실험이라는 게 한글의 영어처럼 뚝딱대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잘 안 나옵니다. 100번에서 한 번 나오는 것도 있고 매뉴얼대로 실험해도 안 나오는 게 많아요. 이 때문에 지도 교수님한테 쌀국까지 먹으면서 혼난 적도 있었는데 신입생이 기분이 안 좋고 해서 다같이 고기도 먹으면서 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스마트폰이 나왔을 시기인데 제가 집으로 틀어전했다고 페이스북이라 이런 걸 얘기해도 그 친구는 별다른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없이 술만 마시고 있는데 문득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저, 에볼라와 인플루엔자 둘 다 같은 바이러스가 있다면 어떤 생각하세요? 전 이 친구가 말한 의미를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신종플루가 그 이전에 유행이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신입생 이 친구가 유행 따라 신종플루를 연구하고 싶어 했는데 우리방에서 다른 연구를 하니까 그런다보다 싶어서 약간 기분이 나빴죠. 야, 우리방은 아데노바이러스 연구하는 실험실이잖아. 나니까 들어주지 교수님 있는 데서는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교수님들은 보통 본인 연구주제 위에 다른 얘기 보내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다른 연구주제가 교수님의 연구주제보다 핫하다, 있다는 뉘앙스를 조금이라도 비치면 엄청 기분 나빠하죠. 이건 저희 지도 교수님 말고도 다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약간 혹했지만 일단 나자 화를 낼 수는 없으니 그날 자리를 잘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제가 그 신입생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에볼라바이러스는 스타일이 90%가 넘고 온몸에 장기가 썩고 피가 계속 마려서 죽는 매우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영화에서 단보 주제로 나오죠. 그런데 에볼라바이러스처럼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세균 건 아니 수증 없으면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수증을 죽으면 바이러스도 소멸하기 마련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매우 낮은 대신 호흡기로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것도 같은 위험입니다. 즉, 신입생이 물어본과 에볼라바이러스의 치사율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전염성은 모두 맞추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으나 어떨까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얘가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4월달부터 제가 세포 대항을 매우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프로젝트에서 쓰는 세포들 말고 액체 질소에서 여러 종류의 세포들을 꺼내 풀어서 배양시키고 있더군요. 저는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열심히 알아보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에 비해서 매주 앵미진 때 결과할 때를 약간만 하더군요. 솔직히 실패한 실험 데이터라도 많이 발표를 해야 지도 교수님이 욕하면서 그래도 열심히는 했다는 뉘앙스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입생은 우리가 쓰는 실험재료 3배 이상 쓰면서 데이터 발표를 거의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세월이 반복되면서 교수님이 계속 그 신입생한테 재료비가 얼마인 줄 알아? 무조건 열심히 하지 말고 수학 좀 하면서 해. 욕하고 하다가 결국엔 그 신입생이 그만두게 됩니다. 데이터 발표는 조금밖에 안 해도 실험 소모품들이 떨어지면 주문을 해야 되니까 교수님이 보고 알게 된 거죠. 교수님이 방에서 신입생한테 정말 심한 욕을 한 뒤 결정적이었는데 그 정도면 신입생은 솔직히 우리 분야 쪽에서 가긴 글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신입생이 그만두고 2주 정도 지나서 공허 사육실에서 지들이 10마리 이상 한 번에 죽었습니다. 사육장은 바뀌고 질포한 다른 동물들도 100마리 넘게 있습니다. 사육실은 바로 실험할 수 있게 한번 내부에 있는 좁은 작은 규모를 의미하고 몇십 마리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사육실에 있던 시중에 몸에 손댄 상처는 없는데 피를 흘린 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모여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누가 사육실을 썼냐고 범인을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어제 마지막으로 사육실에 먹이는 줄을 봤던 사람이 말하기에 원도나 다른 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꺼내서 죽이거나 쥐들에게 해를 가하는 적도 당연히 없었고요. 적어도 철이라도 말렸어야 됐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공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죽은 쥐 몇 마리를 해부했는데 웬걸 잔디들이 전부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쥐들이 먹는 물병에 독극물이라도 넣었나 조사했지만
보통 화학물질이나 슬기보여야 되는데 물이 투명하더군요. 그래서 알코올이나 포름알데히드인가 싶었지만 단일이 이런 것 냄새가 심해서 지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5일 만에 사육실에 있던 모든 쥐들이 비슷하게 죽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다른 교수님들한테 가서 화를 내고 난리를 쳤지만 다들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대답할 뿐이었죠. 결국 억지 부어서 소독 작업까지 하고 CCTV까지 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근처 원룸촌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학교에 가던 도중 질고양이 몇 마리가 죽어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겠지만 그때만 해도 고양이를 싫어하는 누군가 자충들을 나서 고양이들을 죽인 줄만 알았습니다. 며칠 뒤 그만둔 신입생의 컴퓨터에 있는 연구 데이터가 필요해서 컴퓨터를 켜봤습니다. 바이러스 실험 데이터를 참고하려고 파일을 찾고 있었는데 파일 중에 이름 맨 앞에 느낌표가 들어가 있는 몇 개나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서 열어봤다가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에보라 바이러스 리전트 서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리전트 서열, 에보라 바이러스 관련 논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관련 논문 등이 있더군요. 그리고 인터넷 방문 기록을 보니까 개, 고양이 다르게 주사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개 주사, 고양이 주사 등등 우리 실험실은 쥐에 주사하는데 개, 고양이를 왜 검색했는가 의심스러웠죠. 그리고 연구 목적으로 다른 생물이나 바이러스 리전트 제작 기존의 해밀 업체가 있거든요. 바이러스나 아니나 특정한 유전자 발현하는 유전체 서열 같은 거를 맡기며 제작 기술입니다. 보통은 이미 알려진 유전자들이는 값이 싸고 새로운 유전체 서열이나 맞춤 제작해야 돼서 가격이 비쌉니다. 그 진입체 컴퓨터에 유전체 제작 기준의 업체 번호란 게 남아 있었습니다. 로그인도 그대로 되어 있었는데 업로드된 파일을 보니 아데노바이러스 유전체와는 완전히 다른 서열 정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서열 정보인가 저도 알 수 없었는데 다른 실험실의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형에게 물어봤죠. 보통 이런 유전체 서열은 입력하면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 결과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결과가 안 나오더군요. 저는 돈에다가 그 형이 유전체 서열을 부분 잘라서 입력해보니까 노역대도 에보라 바이러스 서열 일부, 인플루엔자 서열 일부가 식별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중간중간 불필요한 서열들이 띄워져 있었고요. 저는 그 신입생이 전에 술 마실 때 했던 얘기가 떠올라서 놀랐고 그 박사 버전 영은 다른 의미로 놀랐습니다. 야, 이거 네가 제작한 거야? 아니요, 저번에 짜는 그 친구 컴퓨터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썼어? 중간에 다른 졸업생이나 교수님들이 들려서 이 컴퓨터 쓴 적 없었어? 아니요, 무슨 일 있어요? 어떤 애였어? 열심히 하긴 했는데 데이터는 안 나오는 애였어요. 수록은 못 할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수령 지자에는 검단의 자료는 뭐냐? 거의 박사급인데? 그래요? 내가 너희 방처럼 바이러스 하는 방은 아니니까 바이러스는 갈 수 없거든. 근데 다른 유전자 또는 다른 생물 중의 유전자들을 그냥 레고전을 받듯이 띄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된다고. 모석사 3월 뒤차니까 프로모터 알지? 네, 알고 있어요. 프로다른 바이러스의 프로모터 2개를 한 번에 작동되게 띄워놨어. 프로모터라는 게 유전자를 발현시켜주는 스위치 같은 겁니다. 이게 유전자마다 발현하는 프로모터가 다른데 신입생은 프로모터 다른 거를 각각 위치에 맞게 띄워놓은 거죠. 원래 바이러스의 전체 유전체는 냉질거든. 그래서 그로 2개를 한 번에 이어서 맞춘 제작을 못해. 근데 제한이 있어서 중간중간 필요한 유전자들만 띄워놔서. 그리고 중간중간 필요한 유전자들 살리는 소열을 보면 불필요한 서열들이 있잖아. 그것도 가정을 잘 알아야 잘 제작해놨어. 본트는 띄워놓은 것도 중간중간 필요한 유전자들한테 영향 안 주게 잘 제작해주거든. 그래서 뭔가 사이트에 검색했을 때 어느 유전자인지 측정이 안 된 거야. 쟤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고 제작한 거야. 물론 제작 정보를 직접 구입해서 실험에 효과가 있는지만 해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그 형의 서열들을 쭉 보고 검색하면서 뭔가 알아낸 게 있는지 또 놀라더군요. 야, 내가 바이러스는 잘 몰라도 우리반에서는 아데노바이러스는 사람 포함 다른 생물들처럼 이중나선 DNA지? 맞아요.
소변은 바이러스 유전자 구조 어떻게 되었냐? 저도 잘 몰라서 찾아보다가 에볼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둘 다 영성 외래가 RNA라는 걸 알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사람 포함한 모든 생물은 이중 나선 DNA가 유전체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이중 나선 DNA, 단해가라 DNA, 이중 나선 RNA, 레이진같이 RNA에서 DNA로 거꾸로 만드는 레트로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이처럼 유전체가 다양하죠. 둘 다 다른 바닥 RNA인데요? 그 형이 잠시 보고 있다가 와 미친놈이네 라고 하더군요. 단일가던 RNA 바이러스는 제작할 때 원래 서열에 반대되는 서열로 제작해야 합니다. 이건 바이러스 하는 애들 말고 분자생물학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건데 박성훈 중에서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걸 다 고려해서 제작 주문했다는 말이죠. 그 형이 조금 황당해하면서 재밌는 애였네. 이런 식으로 몇 마디 하던 중 저희 지도 교수님이 또 와서 욕을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형이나 저만 빠르게 다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시학교사 방문하는 대리님과 리에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리님이랑 밖에 나와서 식사반 도죠. 대리님이 문득 이상한 얘기를 하더군요. 혹시 저번에 썼던 땡땡땡 선생님 있잖아요. 어떤 걸 주문한 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국이 말고 대인사비로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대인사비로 구입하는 거니까 영수증을 교수님이랑 같은 방 실험실 사람들 모르게 하지 보였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뭐라도 구입해주면 좋은 거니까 그 선생님이 실험실 말고 밖에서 만나서 대인적으로 분량을 판매했습니다. 돈이 200만 원이 넘을 건데 돈이 많은 선생님이었나 보네요. 뭐 구입했는지 아세요? 저희 회사 과장님이 알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신입생이 제작 주문한 그걸 주문해서 진짜로 구입한 거였습니다. 테네라서 주문한 후 도착하려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주문한 뒤 도착한 시기도 제가 갑자기 색으로 많이 대항한 시기와 같더군요. 당연히 저희는 몰랐고요. 솔직히 이걸 교수님에게 말하는 게 맞긴 했지만 또 사놓 먹을 걸 알기에 그냥 묻고 넘어갔습니다. 결국 신입생이 망한 세포에다가 실험한 뒤에 자기가 구입한 에볼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섞인 유전체로 실험했다는 것이 확실했지만 말이죠. 시간이 지나 저는 사학기를 앞두는 시점이 되었고 졸업 준비를 한다고 날밤새 나서 논문 심사가 통과되어 겨우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졸업하고 나서 교수님이 3달 정도만 더 있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석사 연구원을 있으면서 서울쯤에 새로운 신입생이 오면 좀 가르쳐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입생에게 이것저것 알려주게 되었는데 예전에 그 신입생이 쓰던 컴퓨터를 이 친구가 쓰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내용들을 지워주려고 하다가 예전에 봤던 신입생의 파일들을 또 보게 된 겁니다. 당시 박사고는 정보 봤던 내용 외에는 추가로 보진 않았거든요. 별로 것도 없겠다. 그 파일을 꺼내서 이것저것 검색해봤는데 TRN-1이라는 유전자가 나오더군요. 문제는 이건 바이러스 유전자가 아니라 사람 유전자입니다. 대체 왜 바이러스가 아닌 사람 유전자를 제작해서 넣어봤을까 고민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TRN-1이라는 유전자가 에보라 바이러스가 인식하는 유전자인데 바로 일주일 전에 처음 밝혀져서 논문이 나왔던 겁니다. 사람 유전자까지 일부 발현하며 TRN-1을 발현한 세포들도 억지로 발현시켜서 바이러스가 감염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 생물종의 유전자를 짝꿍해서 제작한 세포에 감염 실험할 때 효율이 떨어지고 진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실험할 때 세포의 궁합이 맞는 단백질이 없으면 인위적으로 그 궁합 맞는 수용체를 많이 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과학 발현이라고 합니다. 얘는 그 당시 제작한 유전자 끝부분에 사람의 TRN-1을 넣었던 게 저발현시켜서 감염이 잘 되게 만든 거죠. 바이러스 유전자들과는 간섭안하게 그 전에 불필요한 서열들을 엄청 많이 띄워서 거의 끝부분에 만들었던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이 들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에보라 바이러스가 인식하는 수용체는 2011년 처음 밝혀져서 논문으로 나왔거든요. 신입생이 제작했을 당시는 그보다 훨씬 전인데 그걸 어떻게 알고 했는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전에도 에볼라 바이러스나 HIM-1과의 관계를 실험한 논문들은 조금 있었는데 2011년 논문으로 나오기 전에는 정확히 증명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 확률을 감안하고 안 건지는 몰라도 정말 놀랐습니다. 그 신입생의 느낌표 자료만 떼우고 싶었지만 지금 신입생도 보고 있고 나중에 괜히 의심스러울까봐 일단은 내걸어두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직종에서 일하고 있지만 문득 그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무실에서 죽었던 주일결의를 제출해서 유전자 서열 분석을 했더라면 만약 그렇게 분석한 서열이 그 친구가 제작한 유전자 서열과 같았더라면 그러면 그 친구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에볼라.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가 만나본 이 신비로운 과학자와 그 연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렇게 기묘한 인물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음산한 비밀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아래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